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그 건강보험료가 많아지니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건강보험료 때문에 다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요.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이 7.19%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을 하면 8.13%가 적용이 되는데,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8.13% 정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그 건강보험료가 많아지니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건강보험료 때문에 다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더 발생을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율 약 8% 정도를 납부하시게 되는 거니까 금융 투자 잘 하셔서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많이 발생시키고 건보료도 납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를 하실 때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기준을 되게 신경을 쓰시는데, 그 금액 언저리이신 분들은 당연히 더 관리하셔서 건보료를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급여의 3.595%, 건강보험률이 7.1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반인 3.595%,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면 약 4% 정도 부담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수 외 소득, 그러니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죠. 왜냐하면 급여가 아니니까 이제 회사가 부담해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1천만 원의 약 8%, 80만 원을 연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를 하면 추가적으로 건보료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을 하죠.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이하라면 아예 다른 소득과 합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좀 좋습니다. 급여 외에 금융소득만 발생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여 외에 임대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들이 2천만 원 가까이 발생을 한다, 그런 분들은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 합산 자체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겠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1천만 원에서 만 원이 더 발생을 했어요. 1,001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만 원이 아닌 전체 금액 1,001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이른바 그 1,000만 원 허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의 매매 차익은 그게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건보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든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든 매매 차익이 아닌 보유 시 받는 그 배당에 대해서는 둘 다 배당소득에 포함되어서 건보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에 따라서 매매 차익의 소득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사고 팔아서 생긴 그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고 팔았을 때 그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이랑
건강소득이랑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에 들어가느냐, 양도소득에 들어가느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금융소득 합산을 피하려면 해외 상장 ETF 또는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에서도 포함되지 않거든요.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현재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ISA 계좌를 잘 활용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개인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ISA 계좌의 납입 한도나 비과세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 계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ISA 계좌에는 고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같은 이런 종목들을 담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혹 코스피 200 ETF 이런 것들을 ISA 계좌로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어차피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ISA 신규 가입이 제한되니까 미리 가입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돼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연소득 2천만 원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에 속한다고 하면 연 총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냐에 그거랑 무관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각각의 재산 요건을 따질 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도 부부가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유리하게 판단이 됩니다.